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브리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브리핑이라고 그냥 통상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글이 있는 곳은 대통령의 말곽을 그곳에 있습니다. 제목은 2019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설의 내용을 보면 연설이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회에 예산안을 의결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러 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곳에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그저 대왕마마인 줄 알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힘에 겨웠던지 이거 하나 하고는 내일부터 또 쉰다고 합니다. 어떻든 그가 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준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공무원인지 음유시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무슨 송편도 아니고 뭘 빚어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실은 빚어내는 결실은 없지요. 어떤 열매가 빚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어떻든 그의 말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산은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그러면 예산은 국민이 빚어낸 것이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빚어낸 결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바로 다음 문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준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 그러니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화가 잔뜩 난 국민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세금 내려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냐? 도대체 사람 살이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죠. 예산은 기업을 포함해서 어떻든 정부가 아닌 국민경제 이쪽에서 만들어낸 결실이다. 그 결실은 세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특히 세금을 납부해준 국민과 기업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세금은 이미 다 받아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아갔다면 그것은 2018년도 세금이 되겠죠. 어떻든 정부는 받을 것 다 받았다. 이제 더 받을 것이 없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산은 국민과 기업이 만든 결실이다. 혹은 성과다. 그런데 그 결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금 납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금 납부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하겠죠.
그러면 예산은 국민과 기업이 만드는 것인가? 예산은 결국 세금의 다른 표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밝혀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헌법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이 만든다, 기업이 만든다고 했던 것은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이다. 또 이렇게 세밀히 보는 국민은 또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정한 계획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안이든 예산이든 결국 정부가 그것을 작성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산의 그 예라는 글자는 미리 예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미래의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예산의 의미, 예산안의 의미, 이것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이 이만큼 쓰겠다고 써서 제출을 한 쓸 돈 목록이다. 그 속에 쓸 돈의 액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세금이 예산인가?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산은 문재인이 돈을 이만큼 쓰겠다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산을 국회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결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 액수만큼 세금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세금이 예산인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수차 자랑을 했듯이 올해에는 세금이 많이 거쳤죠. 그의 논리대로라면 많이 거친 세금을 그가 다 써버려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왜 갔는가? 그것은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2018년에 낸 세금을 내서 다 써버린 그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는 항상 감사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국회에 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다. 왜 이것을 따지는가 하면은 2019년에 세금을 낼 납세자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가 세금과 예산과 예산의 집행이라는 이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새해에는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에 낸 세금으로 2019년의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의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금은 쌀이 아닙니다. 올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쌀을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해 1년 동안 먹고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국회에서 자신의 포부라면 포부, 이념이라면 이념, 그것을 밝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하겠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처럼 아주 폼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갑자기 우리 사회가 나왔는지 그것도 좀 이제는 이러한 글을 읽는데 익숙해진 국민이라면 분명히 밑에 빨간색 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을 겁니다. 사회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국회라고 하는 통치기관에 가서 이것은 모두 공무입니다. 사회라고 쓴 것은 분명히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국가와 사회를 구분을 못한다든가 또는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법 로봇인 공무원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있던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떻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가 되겠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업무 속에 나오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그 돈을 국민이 주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임무 수행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돈을 주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한 개인이 혹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어디다 돈을 쓸까 하고 곰곰 생각하다가 여기에 쓰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돈을 쓴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의 머리에서 어떤 것을 고안하거나 기획하거나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쩌면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러한 대통령이 아주 엉뚱해서 기발한 생각을 해서 계속 정책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는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원래는 그것이 예산인 것입니다. 아이디어 뱅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가 사회라고 해서 같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가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회가 된다든지 또
우리 사회가 신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별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사회로서 자리를 잡는데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정부는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서 관리실을 둔 것이죠. 관리를 맡긴 겁니다. 바로 그 관리실에서 일하는 그 일꾼, 그 사람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설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됐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바로 예산인 것입니다. 하도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공약을 요란하게 내놓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그런데 그 정책이 그렇게 나와도 되었던 것은 국민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은 늘 해오던 계속 사업이고 말만 조금 바꾼 것이었고 이래서 그런 정책을 내놓아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대통령들이 하는 그 발언, 그것을 아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고쳐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기존의 설비가 나쁘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관리실에 있는 직원이 지가 싫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원래 보궐이 아니었다면 5년 있다가 나가는 그러한 직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기간제가 되겠죠. 5년이면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잘해도 나가고 못해도 나가고 잘한다고 해서 붙잡지 않는 것이 바로 대통령인 공무원이죠. 그런데 그는 기존 설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서 다 뜯어내고 새로 사들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건물주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건물주에 해당되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그 기간을 아무리 정해놓았지만 계약한 기간보다 먼저 쫓겨나게 되겠죠. 관리실의 직원이 이 빌딩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당연히 국민이 정합니다. 이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 그 시대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대통령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21세기는 이제 국민의 그 지적인 수준, 국민의 의사표시 이것이 고도로 발달한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표출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 정신은 어떤 몇몇 유명한 인물들 혹은 몇몇 유명한 정치인들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컨센서스에서 자라납니다.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뜻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의 합을 정했을 때 시대정신이 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 이것은 문재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지시하거나 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을 아주 무식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조차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하고 자기가 정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자기 자신이 문재인 씨가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지시하고 이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그의 이번 연설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 이것은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각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복한 인생, 그것을 모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삶을 이상으로 삼고 있고, 국가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항상 단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라남도가 행복해져야 하고, 제주도가 행복해져야 하고, 공동체가 행복해져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지요. 우리 국민들은 전라남도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당신이 행복해질 것을 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해지도록 바라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방향은 이렇게 확고한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방향, 그것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North, 북쪽인 것이지요. 이것은 그가 좌파건 우파건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우리 5천만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첫 문장은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국민이 있다면 나는 두 번째 문장까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문장은 한국어로는 풀이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의 동력이 된다. 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잘 살자는 꿈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된다. 이것은 마치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이 있을 때 30명이 우리 다 같이 1등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풀이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첫 문장은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두 번째 문장은 아예 해석을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말이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두 개의 문장이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문재인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문재인어에서 함께라는 말은 균등이다. 이번에는 그렇게 풀이하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기로 하죠. 문재인어로 이 함께가 균등이다, 똑같이 라는 뜻이다. 그러면 앞에서 소개했던 두 문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똑같이 잘 살아야 한다. 똑같이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말이 다시 무슨 뜻인가를 이제 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잘 살자 하는 것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똑같이 대우받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엇인가 똑같아져야 할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국민이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를 선출한 것이죠. 보궐대통령으로. 그래서 문재인 보궐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내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풀이를 했을 때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의 동력이 된다는 그의 말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어로 풀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잘 살자는 꿈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또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그저 핵심적인 용어는 소득주도 성장, 그것이 되겠죠. 소득주도 성장을 좀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배를 먼저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이것이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될 수 있겠죠. 소득주도 성장에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중물이라고도 하죠. 펌프질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부어주는 그 마중물, 그것이 지원금이고 또 그것이 모습이 나타나기로는 분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산하고 나눠준다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딘가 창고에 남아있는 것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먼저 나눠주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먼저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 꿈,
이 꿈에 따라서 정책을 펼쳤더니 경제가 발전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함께 잘 사는 꿈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세하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만 듣고 한강의 기적 이렇게 과거로 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올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경제 발전 업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이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냈다.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보궐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상 최초이자 최대라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내가 경제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를 코스프레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죠. 무엇을 코스프레하고 있는가? 잘 살아보세. 이것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코스프레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북한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시대상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평양만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전체를 보면은 아마도 그 시절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게 박정희 시대를 들고 나와서 저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요. 아무리 좌파라 하더라도 이것은 좀 말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50년 전의 참 먼 과거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시대착오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 남과 북을 혼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 경제 발전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꿈이 왜 뭔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댑니다. 첫째는 불평등이라고 하고 그리고 둘째는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불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마치 이 연설문을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것 같이 계속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아닌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보세 라는 그 깃발, 그것을 세우고 첫째는 불평등을 격파하고 둘째는 불공정을 타도함으로써 이 함께 잘 살아보세를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아보세. 이것은 이 표현은 내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함께 잘 살기. 이것이 원문인데 계속 바꿔서 쓰기로 하지요.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아보세를 위해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것이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것을 추진했다. 익히 듣던 그런 용어들이죠. 그러면서 이 성장 전략이 실패했다, 맞지 않는다, 혹은 잘못되었다 이런 국민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아주 확고하게 이 경제정책 이것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제에 있어서 바꿔버리고 사회구조에 있어서 이것을 바꿔버리는 이 전환, 그의 뜻대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죠. 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이 표현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틀어서 앞과 뒤를 바꾸고 위와 아래를 바꾸고 아예 뼈를 부숴서 다시 바꿔놓으면서 그래도 다시 이어붙겠지. 결국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문재인 씨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져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국민의 갈비뼈가 부러져 나가는 것을 함께 이겨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기 통증이 아니니까 함께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하겠다. 죽는 건 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말로는 함께 이겨내겠다. 참 듣기 좋은 말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문재인어의 전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가 망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 겹쳐지면서 국민이 자살하고 기타 문재인의 그 도덕률, 문재인의 법 집행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는 그냥 계속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가자. 죽을 사람은 죽고 망할 사람은 망하고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함께 이겨내는 방식인 것이죠. 어차피 사는 곳이 다릅니다. 괴롭고 망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민이고 문재인 씨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에 밥만 들어오면 그만이니까. 이것은 결국 파국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이제 국민 여러분도 이 말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함께 잘 살아보세로 부활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잘 살아보세와 함께 잘 살아보세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집중을 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보게 되면 흔히 똑바로 서서 한쪽 팔을 들어서 한 정면에서 측면까지 보면 한 45도 정도 되는 방향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검지손가락을 펴서 앞을 가리키는 이런 사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을 펴서 그 45도 정도 되는 전방을 가리키면서 저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두 눈은 똑같이 그 오른손이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오른쪽의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 안 시켰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잘 살아보세 라고 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검지손가락을 펴서 그 손을 들어서 방향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의 그 45도 선을 가리키면서 검지손가락을 펴서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은 어차피 우측의 일이죠. 정치 세력으로 보더라도. 그러면서 오른쪽 눈으로 그 오른손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은가? 아니,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손을 들어서 정면과 측면 사이에 한 45도 정도 되는 그 위쪽을 팔을 뻗어서 검지손가락 한 개를 펼쳐 든 채로 그쪽을 가리킵니다. 왼손으로. 그러면서 이 왼손이 가리키는 곳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눈이 그 왼손 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을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마 힘들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이것은 실제로는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외치고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겠죠. 두 눈이 각각 다른 곳을 향해서 양 끝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웅덩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사실 웅덩이는 곳곳에서 아이들이 물장난하는데 참 좋은 그런 것인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흙이 얕게 파인, 약간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웅덩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든지 또 푯말을 세운다든지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웅덩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고여있는 물의 대명사인 것이죠. 따라서 웅덩이에 물이 차봤자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자연물에 대해서도 이렇게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에 고인 물은 햇볕이 쨍쨍 내리비치는 날이 되면은 그냥 한나절이면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아예 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웅덩이에 고인 물,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꾸는 꿈의 실체로구나. 그 정도 그만한 꿈이구나. 이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이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데에는 앞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파 부분을 보았죠. 이제 두 번째로 불공정 타도 그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불공정 타도와 관련해서는 포용국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껴안는다, 보살펴준다, 포용이란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포용국가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것은 출산, 육아, 교육, 취직, 의료, 결혼, 이혼, 주택 문제, 노인의 보살핌, 치매 환자 이런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라고 하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사는 맛이기도 하고 그런 그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겠다. 국가가 돌봐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보살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인 것이죠. 혹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은 설령 문재인 같은 사람이 껴안아 주더라도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세계가 있고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려는 주인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껴안아 주는 것은 사양하겠죠. 어디서 감히 껴안겠다 소리를 하느냐. 혹은 젊은 여성들 같으면 좀 더럽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남을 껴안는다 하는 것이 어떻게 허락 없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재인이 다 보살펴 주겠다. 내가 떠먹여주고 내가 다 챙겨주겠다 하는 이것은 그가 인정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대착오 상황인 것이죠.
조선시대의 가부장제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바로 이 가부장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호주제도라는 것을 깨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다시 이것을 그리워하고 다시 꺼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집가자를 쓰는데 가라고 하는 그 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위 조직에도 들어 있습니다. 과거 군주 시대에는. 그래서 이 가, 집가자를 쓰는 가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 나면 거기에는 인간은 가장 한 사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식솔이라고 해서 그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구인 사람들은 놀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저마다 생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가장에게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돈을 벌면 모두 가장인 문재인 통장에 갖다 넣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문재인 씨가 먹는 것은 아니고 가장인 문재인이 모든 국민의 돈을 다 받은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똑같이 먹여주는 것이죠. 식구들을. 그 식구들의 의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개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장인 문재인이 똑같이 먹여주겠다. 모두 보살펴주겠다.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바로 그 북측의 김일성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이미지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생각이 나겠죠.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상형. 그 사람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김일성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인민의 어머니인 김일성의 아내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국민들이 그를 이유불문하고 추앙하는,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국민의 어머니인 박정희의 아내, 이런 인물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연장을 하게 되면 경애하는 여사님인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 비슷한 분위기로 연결을 해보면 아, 그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 맞추기를 해본 그 결과처럼 어버이 수령 김일성처럼 어떤 세습 독재를 하는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가?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그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세습 독재를 할 때 누가 그것을 세습할 것인가?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생물학적인 그런 혈연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혈연관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세습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습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퇴임 후이니까 노무현 씨가 되겠죠. 노무현 씨의 사망을 계기로 형성이 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정치 세력은 꼭 친문재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격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노무현 씨 사망을 계기로 형성된 정치 세력, 이것을 직계혈통이라고 보면 그 직계를 타면서 바로 세습 독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들이
그러한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보세요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또 다른 면에서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 이번 연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상통제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민교육헌장 비슷한 그런 것을 시행하겠다. 국민을 도덕적인 면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고 자를 갖다 대고 거기에서 어긋나면 가위로 잘라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연설을 들을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앞뒤관계를 따져가면서 연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거의 선전포고 같은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읽어내야 제대로 연설을 들었다, 글을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어느 국민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을 원한다고 말한 국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됩니다.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고 아주 쉬운 핑곗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제 국민 여러분은 큰일 난 겁니다. 생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권력 적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적어도 일단은 공직자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갑질을 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갑질한다고 비난을 받고 실제로는 구속되고 처벌받고 하는 사람들이 꼭 공직자만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그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나 그가 있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좀 운이 나쁘게도 그런 사람도 이렇게 권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직업인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명함 내밀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직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력 적폐로 잡혀 들어가고 집안이 다 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패가망신하고, 패가망신이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의 사생활을 다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패가망신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생활적 폐해를 잡아넣겠답니다. 생활적 폐해가 어떤 것이냐?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불공정이 있으면 안 된다. 조그마한 부조리, 그것도 참을 수 없다. 이것을 모두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작은 불공정 저지른 적이 없을까? 조그마한 부조리 저지른 적이 없을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두 번씩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신호를 어긴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이 혹시 창고에 남아있는 동전을 집어온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생활적폐 척결의 대상입니다. 원래 법률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인신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돈 동전 10원을 주었다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장발장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제 시진핑을 보고 참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CCTV로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이제 남의 얘기하듯이 했던 것이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법관이 그랬죠. 법관이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됐다. 국민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법관이 당하게 됐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그전에는 그래도 전에 한 자리 하던 사람들만 그랬지 했는데, 이제 모든 국민이 그런 대상이 된 것이죠.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원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국민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제 문재인의 심판대 위에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과 자기가 한 팀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해야 하겠죠. 국민이 원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국민이 참을 수 없는 불공정, 국민이 참을 수 없는 부조리를 문재인과 그 일당에게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빌딩 관리실에 취업을 한 근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실에 일꾼을 하나 채용을 해놨더니 빌딩을 재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행위를 한간에서는 나라를 빼앗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에서는 이 개개 행위는 전부 한 건 한 건 모두 국헌문란 행위이고, 그것은 바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